네,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통했던 어떤 법칙, 성공 법칙도 좋고요, 생활의 어떤 전략들도 좋은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달라진 생활 양상에 따라서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은퇴 문제가 되겠죠. 은퇴 문제도 당연히 달라진 접근 방법으로 또 우리가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한국에서 이제 은퇴 준비라고 하면은 한국적인 인구 현상이죠. 이른바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략 한 7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베이비 부머와 관련된 우스갯소리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 좀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베이비 부머는요, 한국의 베이비 부머는 단군 이래에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유일무이한 세대라고 합니다. 반면에 베이비 부머의 이제 자녀 세대가 되겠죠. 자녀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베이비 부머인 부모 세대, 기성 세대의 어떤 경제적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최초의 세대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주로 베이비 부머를 포함해서요, 또 베이비 부머가 될 이제 유력한 후보군들이죠. 50대, 40대 분들의 은퇴 준비에서 꼭 같이 가져가야 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게 일단 세 가지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성장, 그 다음에 인구병, 재정난. 다소 좀 딱딱한 단어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요, 대한민국의 내일이 달라질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성장일 것 같은데요. 성장을 많이 하면 많은 것들을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우리가 성장이 잘 된다, 못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시중에서의 그 금리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와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같이 갑니다. 요즘 금리 굉장히 낮죠? 그렇죠?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한국의 성장도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과거에는 굉장히 올라가는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정된 성장 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가져가야 될 몫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병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구병 얘기를 하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죠. 이른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인구가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의 문제를 조금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인구 감소도 감소입니다만 인구 감소를 한층 더 부추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이동이라는 것들이죠. 특히 베이비 부머 포함해서 은퇴 세대에 있어서 인구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경제적인 이슈로 앞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인구병에 대한 단어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정난, 아직까지 한국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재정난이 최근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2006년도죠. 2006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국가 부채가 한 60조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600조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한 5년, 10년 후에는 한국도 적어도 재정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안전한 나라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사라질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국가의 돈, 이른바 재정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우리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한국의 복지 예산은 123조에 달합니다. 불과 4, 5년 전에는 80조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났죠. 문제는 재정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건 국가 부채잖아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가계부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포함할 경우에 한국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수준이 약 5천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또 뒷덜미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은퇴 세대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재무를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을 하죠. 제가 그래서 이 네 가지 노후 소득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은퇴를 한 후에 현역 생활을 그만둔 후에 본인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노후의 소득의 근거가 어디냐를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게 국민연금이죠, 그죠? 예,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 국민연금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하나 있는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녀용돈인데요. 자녀용돈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줄었어요. 요게 대한민국의 그 생활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2015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2011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자녀용돈이었습니다. 그때 퍼센테이지가요, 무려 40%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불과 4, 5년 만에 가장 컸던 자녀용돈의 비중이 줄어들고요. 그때는 비교적 적었던 국민연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그만큼 드릴 수 없게 됐고 또 어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만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정확한 포인트고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과거와 달라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자녀한테 기대 가지고 일정 문제 키워줬으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좀 뭐 나를 좀 봉양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자녀도 자기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즉 부모한테 용돈을 보낼 수 있는 성공한 자녀의 수가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 용돈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일해야죠. 바로 근로소득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개 보면요. 한 50대 초중반이면 실질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부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최종적인 은퇴 시기는요. OECD에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70대 초반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자리 질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은퇴 이후의 일자리 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즉 불역 7%에서 13%까지 늘었습니다만 이 늘어난 게 어쩔 수 없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은퇴 준비를 통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무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든가 접근의 어떤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상 좀 힘든 재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 돈의 부족함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 문제 제기를 제가 이 노후소득원의 이 4가지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돈도 이제 돈인데 이제 돈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돈도 돈입니다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를 메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노후 준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제외한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그걸 크게 2가지로 나눠봤어요. 바로 외로움의 문제, 고립입니다. 고립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질병의 문제인데요. 이 2가지를 잘 컨트롤하시고 잘 관리하시면 재무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여기 통계가 있죠. 자, 고립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독거노인 비율이 독거거주라고 하죠. 독거노인 비율이 23%입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울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최근 단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평균적으로 1.6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6명, 2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집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텔레비전을 트시겠죠, 그죠? 그래서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취미 활동은 뭡니까?라고 물으면 한국은 아쉽게도 통계 나오죠. 무려 83% 가까운 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고립과 같은 얘기를 이제 낳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우리 65세 이상 인구들은 운전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무려 75%입니다. 운전이 안 되면 이동권이 없죠. 바깥에 못 다닙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파요. 바로 질병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안 아픈 게 돈 버는 길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질병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노인분들, 고령자분들은요, 만성 질환이 3개 이상인 분들이 46%입니다.
그리고요, 3개월 이상 장기간에 처방받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무려 82%, 10명 중에 8명이에요.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보편적이죠. 안 아프신 분들이 오히려 잘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늘어난 의료비를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시스템, 복지 구조가 잘 좀 도와주면 그래도 또 살맛나는 노후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의 복지 제도는 굉장히 허점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에 통계 나오죠. 아팠을 때 본인을 누가 돌봐줄까 할 때 소위 전문가와 시설의 어떤 간병이 아니라 가족의 수발이 무려 92%에 해당됩니다. 이 가족 수발은 단순하게 이제 뭐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현역 인구 한 사람이 아프신 분 한 사람하고 붙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문제를 자꾸 파생적으로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은퇴 생활 굉장히 이제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 점에서는 장수가 축복이라는 점이죠. 근데 반대로 한국보다 굉장히 좀 먼저 고령화가 됐고 장수화가 됐던 서구 사회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을 많이 비교합니다만 일본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의 이미지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4가지로 꼽아봤어요. 노후 자금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연 사회, 그 다음 생활에 관련된 각종의 불편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고령 근로의 이슈죠. 바로 근로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이 4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될 게 아직은 이 4가지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요, 약간씩 목격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안 됐을 뿐이죠. 이미 한국 사회의 저변에 구석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노후 자금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공통적입니다. 왜? 은퇴라는 것은 곧 현역 생활에서의 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살아가야 될 절대 시간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벌까? 바로 노후소득, 재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간병 공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간병이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주변부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놓고 보면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간병의 공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모실 수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제 모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활동을 하는 자녀 세대의 삶도 굉장히 핍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소위 이 간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일본에서는 40대, 50대의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서 혹은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중년의 근로자 분들이 무려 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일본에서는 간병 공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0대, 50대라는 것은 이제 그 숙련이라는 게 굉장히 축적이 돼 있어서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서 어딜 가더라도 사실은 자기 1인분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부모를 간병을 하기 위해서 또 배우자를 간병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바로 중산층 삶이 곧이어 빈곤층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 이제 한국에서도 목격이 되는 얘기가 사회적인 자살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이 신전 여초부터 좀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살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삶을 이제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어떤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게 한국에서도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위험 자산인데 나이가 들면요 사실은 안전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내가 이 나이 들어서까지 위험한 자산을 굳이 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 그죠? 실제 이제 그 금융 이론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을 좋아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좀 위험 자산에 많이 넣어가지고 좀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많이 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이론은 고령 사회에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60세이신 고령자가 본인이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있는 자산을 더 불리지 않으면 힘들어지죠. 즉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이런 나이가 들면서도 안전자산을 굉장히 선호하는 현상들이 서구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안전자산입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서 그 대형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그죠? 지진 발생하고 나서 그 해당 지역의 경찰서 뒷마당에
그 떠내려온 개인 금고를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사진들이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이 얘기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저성장, 바로 저금리라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굳이 몸 불편한데 내가 돈 찾으러 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가봐야 또 이자 거의 없죠. 그런 점에서는 차라리 내가 쓸 생활비, 내가 쓸 뭐 용돈 수준은 본인의 그 집에 놔두는 게 더 경제적이죠. 그런 점에서 소위 이제 개인 금고가 일본에서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처럼 많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지진이 터지면서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면서 주인들을 잃어버렸죠. 근데 문제는 이 개인 금고에 이름표가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누구나 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경찰서 뒷마당에 이렇게 모아두고 가족분들, 소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찾아가라고 했는데 찾아간 분들의 총액만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충 밝혀져가지고 가져간 금액의 총합 한국 돈으로 30억이 넘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 하나 드리면요. 일본은 이제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단독주택에서 대개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우고 살다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떨어져 살잖아요. 이제 가족 이제 부부 둘이 살죠. 두 명이 살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좀 사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혼자 살다가 몸 힘들어지면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집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도 별로 안 받으려고 얘기해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전문업자한테 결국 넘깁니다. 넘기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요. 단독주택이니까 사실 한 30년 쓰면은 이렇게 다시 다 없애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죠? 아파트처럼 이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전문 이제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다 밀고 이제 땅을 파다 보면 우리 마늘밭에서 5만 원권 나오듯이. 그죠? 개인 금고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박스와 뭐 종이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뒷마당에 묻어둔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안에서의 도난 사건 한 5천만 엔 정도는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요, 3억 엔의 현금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돈 30억이죠. 그 정도 돼야 일본에서 이건 뉴스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이거는 바로 성장이 멈추면서 바로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은퇴 가구가 선택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세 번째 재산 분쟁인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재산 분쟁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왜? 돈을 많이 이제 모으셨던 베이비 부모들의 선배 세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은퇴하기 시작하죠. 자, 젊은 세대들이 힘듭니다. 이 재산 상속은요, 우리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전문 용어로는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한판 당길 수 있는 불로소득이에요. 그 얘기는 형제가 두세 있으면 이 재산, 부모의 재산을 받기 위한 그들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멀쩡했던 가정도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 적어도 상속 문제가 부딪히는 것들은 뭐 거부들, 돈 많은 분들이니까 이제 막 부딪히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지나면요. 젊은 세대들의 절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절대 소득이 작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사실상 아파트 한 채 혹은 한 채가 아닌 전세금 자체도 이게 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소위 재산 갈등이 굉장히 많고 일본에서는 이걸 풀어주려고 그래서 유언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불과 3, 4년 만에 거의 없었던 데서 최근에 10만 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금융기관이 먹고 사는 유력한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서 신탁, 유언에 대체할 수 있는 그 신탁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 부족 문제도 얘기를 들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도요, 복지 구조가, 복지 시스템이 탄탄하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복지 시스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제도들이 또 만들어져요. 근데 아쉽게도 다 있는데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보다는요, 있는 정책이라도 좀 잘 쓸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여론들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연금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은 딱 하나 있죠. 우리 1층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국가에서는요, 국민연금 1층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위에 2층, 3층, 4층을 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은 1층밖에 없고 그나마
후속 세대들은 일찍부터 들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받기 시작하는 한 50대, 60대, 이른바 70대 이상 분들은 절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아까 우리 노소득원에서의 통계치를 봤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 또 하나 생겼죠. 새로 생기는 바람에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 제외하고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소위 공적연금이라고 얘기되는 국민연금에 기댈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점들이 소위 우리의 노후 자금을 이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무연사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고독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일본에서는 이제 2010년도에 이게 최초로 나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말 만들기를 좋아해가지고 새로운 신조어를 많이 만드는데 2010년도에 가장 히트를 친 단어가 이 고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말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이 아프죠. 근데요, 이게 일부의 문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2010년 기준으로 도쿄에서 모 방송국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고독사의 케이스가 몇 명이나 될까? 도쿄 안에서만 1년에 3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때 고독사라는 건요, 전날 돌아가셨는데 오늘 발견되거나 내일 발견되는 것들은 고독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고독사의 기준은 돌아가신 지, 사망하신 지 한참 됐는데 그러고도 추후에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 심지어는 뭐 거의 백골 사태로 발견되는 경우, 이런 사태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까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깨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연이 없는 사회 해서 무연사회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1인 가구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1인 가구의 가장 중요한 게 현역 시절은 굉장히 좋아요. 딸린 게 없으니까 뭐 편하게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자기 소득 자기가 다 쓰니까 좋고 하는데 문제는 소득이 단절되고 은퇴 딱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고독사의 1순위 후보자들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1인 가구들 중에서 특히 40대의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이제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죽어서 내 사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적어도 죽는 것은 혼자 죽더라도 내 마지막 사후는 좀 그래도 챙겨받고 싶다 해가지고 이것도 사업 모델로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묘지 투어라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묘지를 투어하는 상품입니다. 연말 연시에 시간이 있을 때요, 그 1인 가구들이 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내가 사후에 들어갈 묘지를 본인이 고릅니다. 근데 혼자 가서 고르면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싱글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가서 고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맘 맞으면 죽어서는 내 옆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상품들, 투어 상품들도 일본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상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수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고립 질환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립하게 되면 아픕니다. 그죠? 고립하게 되면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 고립을 막으면 상대적으로 덜 아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무연화가 됐어요. 네트워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혈연, 학연, 지연, 뭐 사연, 회사연까지 다 깨져버렸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즉 인위적으로 가족들을 재구성하려는 작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쉐어하우스, 뭐 컬렉티브 하우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인기 있는 이제 그 주거의 형태인데 예를 들어 3층짜리 주택 같으면 1층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은퇴한 고령 부부가 살아요. 이분들 은퇴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크게 이제 뭐 움직이시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고립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2층에는 4인의 현역 가구가 삽니다. 아, 가족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입니다. 하지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 자녀의 양육 문제가 늘 신경 쓰입니다. 요때 요 두 자녀를 1층에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은 다 맞벌이 해도 괜찮아요.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충 봐주는 거죠. 그죠? 물론 몸이 건강하다는 그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봐줍니다. 그럼 돈도 크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푸는 거죠, 이 문제를.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3층에 나는 자녀도 없고 부부도 없어. 바로 1인 가구들이 3층에 삽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이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이른바 여러 가족 한 지붕 여러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될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마을 붕괴에 대한 얘기는요, 이런 걸로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도 농촌에 가면은 마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가장 머리가 아픈 게 이런 거예요. 도시에서 마을 정책을 하고 싶은데 마을이 뭔데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마을이라고 해야 되지? 아파트 좀 큰 단위 하나 모이면요, 지방의 시급입니다. 근데 이걸 마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을이 없기 때문에, 소위 공동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과거에 마을이 있었을 때 안에서 처리됐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시장에서 사야 되는 문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마을을 부활시키는, 공동체를 좀 재생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명 인간에 대한 문제는 요거는 뭐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회사 인간. 우리 아버지들, 아빠들, 중년 남자분들, 아침에 출근 땡 하면 출근하고 저녁 12시 되면 딱 들어오시죠. 그죠? 집에서 자기가 있을 공간이 없죠. 대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합니다.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투명 인간이 돼버려요. 현역 시절에는 회사 인간입니다. 집을 전혀 신경 안 써요. 집을 신경 쓰는 순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뭔가 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가서 돈만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회사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바로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근데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거는요,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투명 인간이 안 됩니다. 그죠? 뭐 움직이면 다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돈이 없고 몸이 좀 불편할수록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죠. 바로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요. 근데 이런 회사 인간의 가정 복귀, 은퇴죠?를 가족들이 반겨주고 이렇게 잘하면 괜찮은데 이미 3, 40년 이상 바깥에서만 다니는 분들이 갑자기 은퇴하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소파도 다 앉는 주인이 있다면서요. 그죠? 요 자리는 뭐 엄마 자리, 요 자리는 뭐 첫째 자리 있는데 갑자기 첫째 자리에 가서 자기가 딱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 그 첫째가 보는 순간 당혹스럽습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요걸 알면 우리 또 부모잖아요. 자녀한테 줘야죠. 이 사람 어디 갈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투명 인간은 곧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불편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생활 불편은요, 우리 구매 난민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한국도 지금 대도시는 괜찮은데요. 지방 도시에 가면은요, 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예전에는 살 수 있었던 동네의 슈퍼마켓 상점들이 다 사라졌어요. 서울도 다 사라졌죠. 이른바 골목 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사라졌죠. 대신 우리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일주일치 식량을 사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요, 현역들의 생활 모델이에요. 즉 차가 있는 현역들이 바쁘니까 주말에 한번 가가지고 일주일치 장을 봐가지고 와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죠. 근데 고령 부부 가족들, 이런 은퇴 세대들은 처음에는 이제 뭐 운전할 수 있고, 아까 근데 75%가 운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가서 이렇게 못 삽니다. 무거워서.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가가지고 두부 한 번 사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일본에 살 때 저희 앞집에 굉장히 성공한 자녀를 둔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몸이 조금 불편하셨어요. 근데 운전도 당연히 이제 못 하시고요. 근데 이분이 2, 3일에 한 번씩 택시를 불러요. 근데 다행히 이제 돈은 조금 있는 집이라 택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봤더니만 또 택시 타고 나가셨다가 오래 있다가 나오면 괜찮은데 앞에서 이렇게 제가 집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한 2, 30분 지나면 또 들어오세요, 택시 타고. 근데 그분 손에 뭐가 있을까요? 두부 한 모 있어요. 오늘 저녁에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서, 두부 일본에서 비싸봐야 100엔 안 하거든요. 좋은 것도 100엔 안 합니다. 100엔짜리 사기 위해서 택시를 콜로 부릅니다. 보통 기본 요금 600엔인데요. 콜로 부르면 300엔 더 내야 돼요. 900엔이에요. 왕복 얼마죠? 1,800엔이에요. 그죠? 2,000엔 가까이를 지불하고 100엔짜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매 난민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일 거고요. 이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편의점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편의점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인스턴트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앞으로 3, 4년 안에 한국의 편의점들은 거기 안에서 과일도 팔 거고요. 지금 도시락도 많이 팔죠? 팔 거고요.
고령 가구가 필요한 상품들 위주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의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악질 사기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데요. 우리 전화해가지고 엄마 돈 이렇게 그런 사건들 많죠? 우리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본에서는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 악질 사기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악질 사기가요 연간 5조 엔에 달합니다. 한국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근데 실제 지방에 가보면요. 고령자분들이 이렇게 막 때를 지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놀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구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만족도가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뭐 멀리 있는 아들보다는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그분들이 더 반갑죠. 그 비용으로 기꺼이 치르겠다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면 조금 무리수를 두게 되겠죠. 그게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 좋고요. 생존원가에 대한 얘기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존원가가 굉장히 좀 살벌한 단어예요. 그죠? 근데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 생존원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큰 사회가 돼버렸어요. 즉 본인이 옛날에는 다 알아서 해서 자급자족해서 쓸 수 있었던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도 이제는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걸 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돈 아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의 인구가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이미지는 좀 있죠. 그죠? 워낙 부동산 값이 비싸져가지고 뭐 월세 문제도 있었고요. 해가지고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서울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는요. 1990년부터 줄었습니다. 지금 그 폭이 약간 늘어난 것 뿐이고요. 90년부터 줄었어요. 반면에 수도권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즉 뭐냐면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자꾸. 왜? 서울에 가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취직이 되고요. 이건 현역 인구들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에 가면 의료 서비스를 받고요. 간병 서비스를 잘 받아요. 그래서 자꾸 몰려듭니다. 인구가. 그죠? 이렇게 오다 보면 생존 원가가 자꾸 커져요. 가뜩이나 노후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못 버는데 의료와 간병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하는 순간 그 은퇴 가구의 그 비용 자체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생존 원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의 아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것 같습니다. 노노격차에 대한 문제는요. 요 얘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50대의 중산층으로 평가받는 가구가 은퇴가 되죠. 60대의 은퇴가 되는 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50%에 달합니다.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즉 뭐냐면 일을 그만두는 순간 멀쩡했던 중산층 가구가 바로 빈곤 가구로 전락하는 게 보편적이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해법은 뭘까요? 바로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죽는 겁니다. 그럼 극단적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시절이 바뀌어가지고요. 일하고 싶어도 자리를 자꾸 빼죠. 그죠? 저성장의 문제입니다.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절대 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국가가 드디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무려 5년이나 더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년 연장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정년 연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될까?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정년 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돈 드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돈 드니까 돈 들지 않도록 임금 피크제, 뭐 요즘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돈을 세전에 좀 덜 주고 늘어난 기간만큼 나눠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인력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죠? 수혜가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본이 한국보다 굉장히 빨랐거든요. 정년 연장이. 근데 사실상 실제적인 효과는 그리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연금 부족,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은 1층이다. 근데 많은 국가들은요, 2층, 3층까지 갑니다. 1층, 가뜩이나 부족한 1층에서 2층, 3층까지 만들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 일을 더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근로소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가 불편해지고 빈곤해지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현역 때 본인 직업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즉 현역 때 본인 직업이 이른바 보호받는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 소속이고요. 정규직이면서요. 노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공통분모라면 이분들은 은퇴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 빈곤층으로 전락 안 합니다. 뭐 계속 쓰면 전락하겠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한국에서는 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3%는 세 개 중에 한두 개가 다 없다는 얘기예요. 혹은 비정규직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와 동시에 혹은 은퇴 전에 내 먹거리는 내가 만들어야지. 뭘까요? 창업을 합니다. 한때 우스갯소리 있었죠? 대한민국은 문과를 나오든 이과를 나오든 사장으로 나오든 부장으로 나오든 그 끝은 치킨집 창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죠? 이거는 뭐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실패 확률도 높고요. 문제는 창업해서 성공하면은 평생 일할 수 있으니까 자영업이니까 가능한데 굉장히 바늘구멍이라는 거예요. 뭐냐? 소위 그만뒀을 때 실업을 막아줄 수 있는 유력한 안전판이긴 한데 그게 잘못되면 중산층에 있던 사람이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해서 이제 퇴직연금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봐야 이 전체적인 그 패러다임,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하기 힘들다. 그죠? 본인들이 사실 뭐 창업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제의 한국과 내일의 한국은 삶의 룰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돈 얘기 말고요. 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대비하는 세 가지 금전 전략이 아니라 생활 전략이라고 제가 세 가지를 잡았고요. 바로 내려놓자, 친해지자, 그다음에 나다니자, 내친소, 그러니까 내친나가 되죠. 내친나가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더 많이 벌거나 혹은 덜 쓰거나예요. 근데 생활 모델이 달라졌습니다.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덜 쓰는 것이다. 덜 쓰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내려놓고 친해지고 나다니는 겁니다. 우선 내려놓자. 뭘 내려놓을까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부동산 볼까요? 50대, 60대 지금 부동산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아파트 그죠? 이게 뭐 아직까지 뭐 방 하나가 은행 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50대, 60대 분들은 그래도 두 채까지는 아니겠죠.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든다면 자,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내려놓자의 첫 번째 키워드로 넣었어요. 그 얘기는 아파트, 부동산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본인의 노후는 굉장히 스트레스 천지일 것이다. 그 얘기는요, 역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내려놓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구병이라든가 저성장의 문제 그리고 재정난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감안을 하면 부동산이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한국이 좀 낮다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활의 수준과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은 부동산 자산의 전체 가계에서 90% 가까이 됩니다. 부동산에 흔들리면 그 가구는 끝장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위험은 분산시키라는 게 이거는 뭐 지고지순한 진리죠. 근데 지금까지 분산을 못 시켜왔어요. 하나만 해왔어요. 전문 용어로 몰빵을 해왔어요. 그죠? 왜? 몰빵을 해왔을 때 더 많은 것을 안겨줬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처럼 이제 저성장이 본격화되는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부가가치의 상승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특히나 최근 이제 올해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7년 포함해가지고 한국 경제 굉장히 안 좋을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금리도 오를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부채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파트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돈을 버는 와중이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은퇴 생활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부동산과 함께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못 내려놓죠. 그죠? 뭐 때문에요?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못 내려놔요. 그죠? 자녀 참 머리 아픕니다. 저도 둘을 키웁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왜? 생활 모델이 달라졌거든요. 486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이른바 산업화를 거치면서 민주화도 거쳤고요. 이 과정에서
내리 올라가는 형태의 성장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즉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취직해서 딱 가정 이루고 살면 그 인생은 성공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나 가능했어요, 사실은. 왜? 대학 나오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뽑아가려고 하는 그 회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더 좋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가져가는 거고,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그거 없이 4인 가족 먹여 살리고 본인 노후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더랬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어떨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어. 학원 다녔어.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갔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갔어. 근데 취직하려고 1학년 때부터 막 스펙 쌓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졸업하면 이제 엄마 말씀 잘 들었으니까 엄마처럼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공합니까? 아니죠. 삶의 룰이 달라졌다. 따라서 자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모의 환상, 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부모가 참견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그 자녀는 극단적인 표현, 힘들어질 것이다. 내놔야 됩니다. 그죠? 성공의 룰이 달라졌어요.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비록 그렇게 키워서 과거에는 자녀가 보험 기능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용돈을 통해서 내 노후를 좀 책임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 아까도 통계를 봐서 알죠? 떨어졌어요. 이제 걔도 힘들어요. 그 친구도. 본인도 힘들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출산도 주저하는 판에 야, 내 노후 책임져. 내가 너 키워줬잖아. 이거는 내리사랑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비용의 성공 모델을 버리고요. 행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많은 기회를 얘기를 해주고 조금 한 발 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관계가 두터워요. 근데 이게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능이죠. 근데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20살 키우면 내보내죠. 그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30, 40대도 부모 안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두 집이 다 망하는, 다 힘들어지는 첩경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들이 조언을 할 때도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객관화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눈높이입니다. 결국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20, 30대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근데요, 60대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 바로 향상심이죠. 향상심을 얘기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죠? 60대가 70대가 될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자산은 이 정도 더 늘어날 것이고 내 건강은 더 좋아질 것이고 라고 상상하는 순간 자산 배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들의 신경을 써야 될 어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힘들어져요. 즉 60대부터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삶을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조금 더 성숙된 자세를 갖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언제 이 삶을 떠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삶은 물론 포함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격과 슬픔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엔딩 노트라는 방법으로 씁니다. 노트 하나 정해가지고요. 본인과 관련된 인생의 경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내 자식한테는 자녀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줄 건가 하는 것들을 매년 한 번씩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사회에서 최근에 붐이에요. 요거 40대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40대가 불안해졌다는 얘기죠. 스트레스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삶에 대한 과욕과 우리 가족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느낌들이 조금은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친해지자입니다. 은퇴 남편 재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은퇴 남편을 둔 가정에서 그 엄마들이 갖는 신경병이죠.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사 인간으로 열심히 살다가 집에 와서 연착륙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엄마들, 특히나 엄마들은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자,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지금까지는 회사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는 가족에 충성할게. 특히 우리 부인한테 충성해줄게. 해가지고
갑자기 20-30년 동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부엌을 들어가 가지고 요리를 해준다고 막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걸 보는 뒤에서 보는 그 와이프의 심정 다 공감하시죠? 제발 안 들어오는 게 도와주는 건데 들어와 가지고 막 어지러 눕히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거는 남편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 남편은 가정에서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몇 달은요, 밖에 나가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살까, 뭐 조금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거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폭주노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폭주노인은 뭐냐면 은퇴했는데 사회에서 제대로 연착륙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가정에서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들을 폭주노인이라고 해요. 폭주기관차 뭐 이런 거죠, 그죠? 폭주노인입니다. 근데 폭주노인은 그래도 조금 사회적인 비용은 덜 유발합니다. 망주노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있죠? 미칠 망입니다. 이거는요, 사회 비용을 극도로 유발시킵니다. 어떤 경우 있냐면요, 일본에서는 은퇴한 분들이, 특히나 남자분들이 본인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훔치는 거 있죠. 만비끼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꾸 보면요, 멀쩡한 분들이에요. 교장으로 은퇴했거나 대기업의 간부로 은퇴했거나 멀쩡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가치가 없다는 걸 확인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반항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요거는 절도잖아요. 가볍게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계속 누적이 돼버리면 이제 질환으로 연결이 되죠. 뭐냐면 강력 범죄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가족이 커버하지 못하는 순간 이런 각종의 사회 불안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족주의 경제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친해지자 첫 번째 핵심은 가족입니다. 자, 얘기 하나 할까요? 15분의 법칙이라는,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15분의 법칙, 이게 뭘까요? 한국 사회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족을 해체시킨 형태로 굉장히 발전을 해왔어요. 해체시켰을 때 부가가치가 늘어나고요. 해체시켰을 때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형태의 산업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즉, 혼자 살았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커졌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뭉쳐 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산업들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15분의 법칙은 뭐냐면 그렇게 막 분단돼서 분절돼서 살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15분의 거리 안에서 같이 사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며느리를 배려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같이 사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겁니다. 은퇴 부부와 현역 자녀가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며느리들이 싫어하죠. 같이 사는 거는. 그럼 어떡할까요? 동거는 아니지만 근거 형태로 가져가자. 그게 15분의 법칙이고요. 그 이유는 국을 끓여가지고 들고 갔을 때 식지 않는 거리가 15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새로운 조합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친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은퇴하고 나면 회사 친구 빼고 나면 혈연, 학연, 지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여성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주차집, 이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도 바로 말 섞을 수 있는 분들이 50대, 60대 우리 그 아주머니들의 장점 아닙니까? 근데 아저씨들 그런 자리 만들어줘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괴로워요. 내가 한때 현역 생활이 또 높았을수록 내가 누군데 이러면 이제 바로 아픕니다. 혼자 살게 돼요. 힘들어져요. 돈이 더 들죠. 따라서 이런 친구 사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소위 그 네트워크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 들 수 있어요.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합쳐버려요. 2층에는 어린이집을 놓고요. 1층에는 노인정 넣습니다. 자, 이 결론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돈 안 들어요. 대신 애들은 자연스럽게 세대의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국어, 영어 한두 자 더 가르쳐봐야 바늘구멍 통과하는 겁니다. 성공의 룰은 달라졌고 그렇다면 인간을 기르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식의 세대 융합적인 모델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 차원을 가족과 친구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가져갈 필요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다녀야 됩니다. 나다니다 보면요. 궁극적으로 돈을 법니다. 직접 벌지는 못해요. 하지만 들 씁니다. 그죠? 들 쓰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열심히 다니다 보면 소득
자식을 벌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아실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할까요? 최근 한국에서도 협동조합이 8,000개 가까이 생겼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바뀌면서요. 5명만 모여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5명 모이기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8,000개가 늘어났어요. 근데 8,000개의 대부분 아닙니다만 상당 비중이 은퇴하신 분들 위주입니다. 협동조합은 뭐냐면 영리성과 사회성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굳이 돈이 아니지만 본인이 나가서 자아실현도 하면서 돈도 약간 부분 벌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의 모델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약간의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변부 일자리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자아실현과 동시에 거기서는 만족감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약간의 또 부가적인 돈, 소득이 존재해 준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그런 것들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입니다. 건강 부분은 고립되면 아프다 그랬잖아요. 고립하지 않으면 소위 이제 좀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면 건강도 구해집니다. 제가 이런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공원, 이제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에 아파트 이렇게 가다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원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옛날에는요, 거기 가면 전부 다 애들 노는 그 놀이기구였었어요. 뭐 시소부터 시작해서 그네 이런 거 있죠. 최근에 한번 이쪽 가보시면 그런 거 잘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바뀌었죠. 왜? 이용자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즉, 나다니다 보면은 그런 점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특히나 은퇴한 남편분들 공원에 나가서 데뷔하셔야 됩니다. 동네에 살면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일부러 놀이터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사귀어요. 바로 말을 못 끄니까 애한테 말 걸어가지고 야 너는 몇 살? 야 얘랑 동갑이네 잘 친하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친구가 돼요. 이런 것을 공원 데뷔라고 얘기하거든요. 은퇴하신 남편분들 집에 있지 말고요. 나가서 비슷한 분들 나왔을 때는 데뷔를 해야 됩니다. 통성명하고요. 우리 협동조합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적극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해야 될 몇 가지 키워드와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처음 하나는 제가 골치 아픈 집을 들었습니다. 토지 신화는 이제 깨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시대예요. 이때는 부채를 정리해야 되고 규모를 줄이는 게 최선책입니다. 60, 70 돼서요. 30대, 40평대 평형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야죠.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거대한 것들을 사야 되고 비용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생존 원가가 높아져요. 그거 줄여야 됩니다. 다운사이징 해야 됩니다. 가계부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첫 번째 맥락이 바로 부동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와 상속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사, 나이 들고 나서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 가서 난 노년을 즐겨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75세 이상 되면 유병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때 되면요. 전원주택은 환경은 좋아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설들은 잘 없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75세 이상 인구가 대개 보면 아까도 서울로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든다고 그랬죠.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에 사실 대도시에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거대한 생활 공간의 변화, 바로 이제 이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는 한국의 남편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분이 막 내려가서 난 농사지을 하더라도 아내분들이 결사반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하여튼 포인트는 그런 겁니다. 본인이 힘들어졌을 때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입니다. 기대되는 자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의 행복 모델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미리 자녀를 위한, 자녀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더 이상 돈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지났습니다. 경제학에서도요. 대개 한 2만 5천에서 3만 불, 1인당 GDP가 이 정도 가게 되면 더 이상 돈의 양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한국이 이제 딱 그 상황입니다. 절대 양행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위 그 현역 세대와 은퇴 세대, 그리고 그중에 늘 보면 한둘 결혼 안 한 우리 형제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셋이 같이 모여가지고 대가족의 그 경제학, 대가족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장수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 얘기합니다. 그죠? 가장 최장수촌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아키타라는 촌구석입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가구당 세대 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2.3명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오래 삽니다. 그 결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자금 얘기, 이거는 뭐 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목적이면 돈을 쫓으면 됩니다. 아쉽게도 쫓는다고 이제 들어올 돈도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돈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의 가치에 부응하는 다른 어떤 포인트들, 말씀드렸죠? 내려놓고 친해지고 나다니는 이런 식의 전략들을 좀 필 필요가 있고요. 살림 비용을 줄이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생존 원가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서 또 나의 또 우리 부모님의 우리 주변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많이들 생각하셨죠? 예, 오신 분들 중에 질문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언제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마 청춘 세대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은퇴는요, 50대, 60대 준비하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부모님들이 물려주려고 또 그 바늘구멍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의 기준 모델, 이른바 성공의 판타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일찍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더 열심히 지금 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간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서 빨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만 천천히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만족, 자아를 찾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 직진하는 순간 그 사회의 자원 배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은 증폭될 겁니다. 이런 삶도 있고요. 저런 삶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삶도 있지만 다른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삶과 이 삶은 결코 비교해서 뭐가 낫다, 못하다라는 판단도 이제 불가능한, 그게 사실은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달라진 패러다임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화되고 그렇습니다.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분 또. 예. 요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효도 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는다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도 맞습니다. 이제 효도 계약서라고 이제 물려줬으니까 너 나 좀 책임져.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서해야 된다는 게 사실 참 암울한 현상이죠. 암울한 현상이고 사실 이거는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자녀가 부모를 또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건 다 맞는 얘기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의존성이라고 얘기하죠. 기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원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자는 표현을 드리는 것도 자녀한테 올인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투하한 순간 그 투하한 자녀로부터 본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리적인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미 안 되고 힘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확정적인 관계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노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 입장이라면 이만큼 키워줬으면 나는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네가 사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응원하고 또 가능하다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내 노후를 희생하고서라도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강의 잘 들었으면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의 전영수 교수님 강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